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소현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기농업의 현장 적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강의를 듣고자 할 때는 기존의 관행농업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세계의 석학들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창시자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해라. 또 무언가를 개선하고 싶다면 틀을 바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기농업이 다소 생소하고 말이 안 되는 농업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번 시간만큼은 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농업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네이버에 농업기술이라는 말을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농업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농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의 수단인 토지, 토양, 양액재배는 이제 제외가 되겠지만은 생산의 대상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달, 농업기술의 진보라는 것은 생산의 수단인 토양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의미들이 좀 변질이 돼서 우리가 기계화라든가 연작이라든가 경영 전문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영위하고 있는 관행농업에 이르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생산의 수단인 토양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유기농업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토양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작물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또 작물의 어떤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영양분이라든가 본연의 어떤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유기농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뭘 투입할까, 뭘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기보다는 어떻게 순환시킬까 이런 류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농가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뭘 쓰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무엇을 쓸까는 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이자면 농약을 쓴다면 농약관리법에 맞는 농약을 써야 될 거고 친환경 자재를 쓴다면 친환경 농업법에 맞는 그런 자재들을 써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는 바로 이제 기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사서 쓰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존의 농장에서 내가 쉽게 놓치고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이 순환을 어떻게 할까를 먼저 고민한 이후에 무엇을 쓸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관행농업이든 유기농업이든 매우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 농업인 입장에서 흔히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대부분 농업 미생물, EM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을 거의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기질 비료나 가축분 퇴비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자원들을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농장에 적용시킬 것이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뿌리고만 말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그 파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는 흔히 말하는 관행농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녹색 그래프는 이제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이 생산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측면을 가지고 있고,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산성이나 효율성에서는 좀 관행농보다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관행농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관행농업도 점점 더 지속 가능한 그러한 농업으로 변모해서 결국은 이제 유기농업 기술은 어떤 별도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영감을 줄 수 있고,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나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기농업 하면서 느끼는 어떤 것들이 토양인데, 이 좋은 토양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양학 책에서 좋은 토양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통기성, 보수성, 배수성, 보비력, 적정 산도, 지온, 그다음에 이제 때알 구조인 입단,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때알 구조, 입단이겠죠. 그래서 입단이 형성이 되어야 결국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통기성, 보수성, 배수성, 보비력,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입단화 시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토양을 입단화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입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좋은 토양의 조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성, 화학성, 또 이제 생물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겠는데, 우리가 토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 토양의 화학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을 가지고 토양 검정을 통해서 내 토양에 양분이 얼마나 있는지, 뭐 유기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화학성은 좋은 토양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삼상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화학성의 특징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빠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일시적이고 변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하더라도 내 토양이 예를 들어 1000평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A 지점과 B 지점과 C 지점을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각기 다른 화학성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시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뭐 산도가 올라가서 알칼리성 토양을 산성 토양으로 바꾸고 싶어서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pH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떨어질지 몰라도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이 가지고 있는 체질,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자면은 이제 이 녹색의 집을 뜻하는 건데, 이 집 모양이 이제 물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 물리성, 결국은 좀 타고나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이 돼야 되고,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토양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물리성은 비교적 변화가 느리고 그런 특징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생물성인데, 보통 토양학에서는 물리성과 화학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생물성에서는 이제 상당히 연구하기도 어렵고 연구 자체가 이제 많이 돼 있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유기농에서는 생물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성은 이제 제가 흔히 강의할 때 이 생물성은 이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집의 주인인 생물성은 농사가 쉬워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화학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알바생. 그래서 알바생은 즉각적이고 빠르고 일시적이고 변화가 심하다.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해 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아까 얘기한 입단 구조가 중요한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입단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빠짐이나 통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입단을 통해서 좋아지게 되는데요. 누가 입단을 만드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토양학 책에 보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미생물이 90%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여러분들이 흔히 집어넣는 석회, 석회가 이제 남은 10%를 차지를 하는데, 결국은 입단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생물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제가 생물성은 집주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집주인의 역할을 이미 미생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90%나 되는 미생물이 입단환을 촉진을 해주는데,
결국 이 미생물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먹이를 줘야 미생물이 이제 밀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이 유기물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기물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체로서 썩어서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을 하게 되는데요. 토양 검정에서의 유기물은 이제 탄소의 총량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 유기물이 토양 속에 들어가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분해를 하다가 끝까지 이제 분해하다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양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마지막 분해의 최종 단계는 부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토양에 부식이 많으면 부식 자체가 미생물의 먹이도 되겠지만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성과 생물성을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식의 함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느껴보면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토양을 저 오른쪽 두 번째 보면 카올리나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카올리나이트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토양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올리나이트가 2에서 8이라고 써 있는데, 음리온, 쉽게 얘기하면 양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2개에서 8개, 8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보비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카올리나이트는 2개에서 8개를 갖고 있는데,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부식이 100에서 300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늙은 토양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이 카올리나이트는 도자기나 이런 것들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 토양이지만 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양분을 충분히 확보를 잡고 있지 못하고 밑으로 다 흘려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식의 함량이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유기물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좋은 유기물은 뭐냐? 결국은 상황에 맞는 유기물이 좋은 유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크게 2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노지 토양과 시설 토양. 굳이 노지와 시설로 나눈 이유는 우리나라 토양은, 노지 토양은 말 그대로 비를 맞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시설 토양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 토양과 시설 토양은 약간 이제 굉장히 다른 토양 성상을 보이는데, 노지 토양에서는 계속 비를 맞기 때문에 양분이 계속 지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용탈이라고 하죠. 용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식질이 많이 생성되는 것과 이런 것은 시설이나 노지나 다 똑같은데, 노지 토양에서는 약간 이제 질소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러한 유기물을 집어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포대태비 같은 것들을 노지 토양에 넣어도 크게 토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설 토양에서는 이 가축분 퇴비 같은, 포대태비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양분이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설 토양에서 부식질을 많이 생성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거친 유기물, 그러니까 부식질이 많이 생성되는 것은 리그닌 함량이 많은 것들인데, 리그닌 함량은 보통 수피라든가 톱밥 이런 것들처럼 나무에서 생성된 그런 물질들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식질이 많이 생성되는 것은 결국은 거친 유기물인 목본류 퇴비에서 주로 이제 많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시설 토양 하시는 분들은 목본류의 퇴비를 좀 되도록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본류가 사실 구하기가 좀 어렵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 토양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마른 볏짚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 볏짚이 이제 가장 싸면서도 원하는 거친 유기물의 어떤 특징에 부합하는 그런 유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토양에서는 볏짚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끼가 끼는 그런 토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비가 맞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분이 토양 내에 있다가 증발작용에 의해서 토양 표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그쪽에 이제 이렇게 양분이 쌓이면서 이렇게 하얗게 혹은 또 그 안에 또 이끼가 껴서 이렇게, 노지 토양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토양에서는 충분한 질소질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탄소원이 들어갈 때 가장 공급하기 좋은 것은 목본류다. 그래서 목본류 중에서도 볏짚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토양의 일반적인 토양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화학성이나 물리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기농에서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단순히 이제 유기물을 갖다가 토양 속에다 집어 넣는 그런 개념보다는 또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유기물로 피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에서는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고 토양이 나대지로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유기농업에서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토양은 뭐 그것이 잡초든지 어떤 녹비 작물이든지 간에 녹색 작물로 덮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덮여 있는 이 토양 속에서는 생태계가 순환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토양에다가 진입해 줌으로써 어떤 그런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에서는 작부체계라든가 녹비작물의 재배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p단은 끊임없이 생성과 파괴가 계속된다. 한 번 형성되면 계속 ip단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ip단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녹비작물을 심거나 어떤 생물상을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이 단순히 그냥 어떤 유기물을 투입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녹비작물들을 통해서 순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기농업에서 권장하는 생물상의 유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유기농업 현장 적용의 두 번째 챕터로서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 그리고 녹비작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